저녁 6시 충북 음성군의 작은 아파트에서 밥솥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세준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15살 아들 윤호가 거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준은 미소를 지으며 윤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호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을 잃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세준이 입모양을 크게 하며 말했습니다. 윤호는 능숙한 손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칠판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엌에서 박미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미정은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준과 결혼한 지 3년째 그녀는 윤호를 친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떠셨어요? 그저 그래요. 별일 없었어요. 세준은 넥타이를 풀며 답했습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은 평범했습니다. 세준은 윤호에게 반찬을 덜어주고 미정은 남편의 빈 그릇에 밥을 더 담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세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시선은 종종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식탁 아래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준은 42살에 처음 결혼했습니다. 윤호를 홀로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미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윤호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세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윤호야, 숙제는 다 했니? 미정이 수화로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윤호를 위해 수화를 배웠습니다. 세준은 그런 아내가 고마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윤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준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미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 미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2시 평소 보던 곳에서. 세준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미정은 이미 휴대폰을 치우고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세준은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윤호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숙면에 들었고 미정은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거실에서 내일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이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행복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준이 모르는 곳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휴대폰 속 메시지들, 그녀의 감춰진 만남들, 그리고 세준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의 계획들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준은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윤호의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웃음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정의 눈빛 어딘가에는
세준이 읽을 수 없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곧 세준의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태풍의 전조였습니다. 세준은 가족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의 무게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세준은 저녁 9시에 집에 돌아왔고 미정이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부부는 거실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네요. 세준이 소파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월말 정산으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맥주 한 잔 드실래요? 피로 푸시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미정이 냉장고에서 차가운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세준은 천천히 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잔을 다 마신 세준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2시간 뒤에 깨워주세요. 새벽에 처리할 업무가 있어서요. 알겠어요. 푹 주무세요. 세준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침실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세준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벽 5시 미정의 비명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여보. 그녀는 침실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세준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숨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119입니다. 저희 남편이 숨을 안 쉬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료진은 세준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김 형사는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외상은 없어 보이네요.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 많으셨나 봐요. 그렇군요. 부고 절차는 장례식장에서 안내받으시고 부검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 형사가 미정을 재소환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부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인의 혈액에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독성 물질도 발견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김 형사는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약은 드시지 않았어요. 혹시 최근에 변한 점이나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세준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세준을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가 남편 장례 직후부터 보험회사에 연락하더라고요. 세준의 직장 동료가 말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도 아주 빨리 처리하셨어요. 보통은 좀 더 시간을 두는데
또 다른 동료의 증언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미정의 행동을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생명보험금 청구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과 각종 보상금도 서둘러 처리했습니다.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재산 정리에 바쁘시네요. 김 형사가 재조사에서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앞으로 생활을 준비해야 해요. 미정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경찰은 세준의 휴대폰과 컴퓨터도 조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며칠간의 행적에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회사와 집을 오가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휴대폰 기록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준이 사망하기 전 몇 주간 그녀는 특정 번호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번호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별일 아니에요. 미정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는 단순한 동료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의혹은 커져갔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부부의 일상 속에 감춰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미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통화도 잦아졌습니다. 김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죽음 이후 급격히 바뀐 일상 속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세밀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서서히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강호 형사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간 형사 생활을 해온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고. 박미정 씨 행적 보고서입니다. 후배 형사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강호는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남편 사망 후 이틀째 미정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모든 것을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서둘러 현금화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보통은 한동안 그대로 두는데. 강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흘째 미정은 은행 세 곳을 돌았습니다. 보험금과 퇴직금, 예금까지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왜 이렇게 급하게 뺐을까? 강호는 미정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자주 들르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시내 오피스텔 단지였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1203호요? 윤철민 씨가 살고 계세요. 관리소장이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살았나요? 작년 봄부터요. 조용한 분이에요. 강호는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정의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분 자주 오시네요. 아, 그분요? 철민 씨 누나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강호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미정과 철민의 모습은 남매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손을 잡고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강호는 윤철민의 신상을 조회했습니다. 34살, 무직, 전과 없음. 하지만 최근 들어 계좌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어디 있나요? 관리소장이 목을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안 보이세요. 짐도 대부분 빼간 것 같고요. 강호는 1203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장을 받아 집안을 수색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습니다. 가구는 없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약국 영수증이네요.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뭘 샀는지 확인해봐.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량의 수면제와 화학약품들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문제없지만 함께 사용하면 치명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강호는 철민의 컴퓨터도 압수했습니다. 하드디스크에는 지워진 파일들이 많았지만 전문가의 복구 작업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기록 보세요. 기술팀 직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독성 물질 치사량,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 완전 범죄 방법, 살인 수사 과정, 철민이 검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검색어였습니다. 보험금 살인 사건 판례. 강호는 철민의 은행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세준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미정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번 50만 원씩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네요.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과 철민은 세준의 보험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둘 다 사라진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강호는 미정의 휴대폰 기지국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위치는 서울 강남이었습니다. 도주한 게 확실합니다. 강호는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미정과 철민의 사진이 경찰서마다 전송됐습니다. 그때 윤호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아 통역사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전했습니다. 윤호는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며칠 전 새엄마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전화를 받고 나가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강호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2달 전부터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 방에서 이상한 약들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약이었죠? 윤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수면제 사진이었습니다. 강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정적 증언이었습니다. 윤호야, 정말 중요한 말을 해줬어. 강호는 윤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미정과 철민의 공모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호는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전국 단위 수사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한 범인들입니다. 검거 가능할까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범인들은 치밀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틈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체포된 박미정과 윤철민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빼곡히 자리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김태원 부장판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제1호 사건,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석에서 이순희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 2억 3천만 원을 노리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변호인석에서는 유명한 변호사 박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죄 변론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최강호 형사였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정은 남편 사망 이틀 후부터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과 퇴직금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항공료도 예약했고요. 강호 형사의 답변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다음은 윤호의 증언이었습니다. 16이 된 소녀는 의젓해 보였습니다. 수아 통역사가 함께 증언대에 섰습니다. 새엄마가 밤늦게 자주 외출했다고 합니다. 통역사가 윤호의 손짓을 말로 옮겼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하나요? 작년 여름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서 이상한 약들을 봤다고 하네요.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단호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독을 타는 장면을 본 증인도 없고 주사나 상처 같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것은 모두 정황 증거입니다. 의심스럽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희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간접 증거라 해도 이렇게 많은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통화 기록, 독성 물질 구매 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 범행을 보여줍니다. 재판은 팽팽했습니다. 변호인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고 검찰은 정황 증거의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이재훈 법의학 교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국내 최고의 독성학 전문가였습니다. 교수님, 피해자의 사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혈액에서 발견된 물질들을 분석했습니다. 이재훈 교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고농도의 수면제와 특정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합니까?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한 후 독성 물질이 호흡 중추를 마비시킵니다. 외상 없이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우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그런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체내에 생성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투입된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누가 투입했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재훈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지만 과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이런 조합은 전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윤철민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네. 독성 물질의 치사량과 수면제 과다 복용에 관한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최후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합리적 의심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순희 검사는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정의를 호소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수많은 정황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방청석 한쪽에 앉은 윤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일을 공지했습니다. 2주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파하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윤호와 최강호 형사가 만났습니다. 고생 많았어, 윤호야. 강호가 소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윤호는 수화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의연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2주 후의 판결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법정의 치열한 공방 끝에 진실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재판장을 향했습니다. 판결 당일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 김태원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정, 윤철민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는 극히 비열하며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을 보험금을 위해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박미정은 마지막까지 무표정했습니다. 윤철민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파한 후 복도는 기자들과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윤호는 최강호 형사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윤호야. 강호가 말했습니다. 윤호는 수화로 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네. 윤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윤호는 아버지의 친구 김상호 씨 집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상호는 세중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윤호야,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상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지.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 그것은 16소년에게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학교에서 윤호는 예전보다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윤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상담교사와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호는 나름대로 단단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최강호 형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형사 생활 중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탐욕이 문제였지.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인다는 것. 강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호는 종종 윤호를 찾아갔습니다. 소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윤호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천만에. 내 아버지 사건을 맡은 것이 인연이야. 강호는 윤호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가진 채로 어른이 되어도 괜찮을까 하고.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윤호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상호와 함께였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실한 아버지 김세준의 묘. 윤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대화였지만 마음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잘 살아갈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윤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림자는 남았습니다. 윤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최강호 형사처럼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김상우 같은 어른들의 따뜻한 마음도 있다는 것. 고등학교 졸업 후 윤호는 경찰대학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윤호야. 강호가 격려했습니다. 내가 경찰이 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최강호 형사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김세준 살인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의란 뭘까?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글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닐까? 강호가 답했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야. 사건의 여파는 지역사회에도 남았습니다. 보험금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범죄가 작은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김세준을 기억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성실하게 살아간 평범한 아버지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준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년 그를 기리는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의 표본으로 후배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윤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신중했지만 예전의 밝음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아버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은 때로 잔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탐욕과 배신은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서도 빛은 있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들. 김세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아들 윤호를 통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평범함의 소중함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